사람은 염치라는 걸 가져야 한다고 하잖아요. 상황에 맞는 말을 하고 상황에 맞는 옷을 입어서 상대를 존중하고요. 저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지능에서 온다고 생각해요. 머리가 좋아야 상대를 배려할 수 있고 어떤 분위기인지 읽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전혀 그런 것 생각하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예의 없이 군다면 그것도 부모님과 관련해 함부로 한다면 참을 수 있을까요? 전 참지 못할 것 같아요. 물론 그래서 이미 속 시원하게 하고 싶은 대로 하긴 했지만 말이죠.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경기도에 사는 여자예요. 아직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저는 인생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흔하게 겪지 않아도 될 신기한 일들을 겪게 되면서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됐어요. 저에 대해 먼저 이야기를 하려면 저와 저의 가족을 빼놓고 생각할 순 없겠더라고요. 어린 시절 저의 가족들은 엄마와 오빠 그리고 저 이렇게 세 식구가 단란하게 지냈어요. 정확하게 네 식구가 맞지만 아빠는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사고로 세상을 떠나버리셨고 엄마는 그런 오빠와 저를 혼자서 키우시느라 정말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시며 3분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래서 제 인생에서 엄마를 빼놓고 이야기를 할 순 없어요. 엄마는 가장이라는 이유로 누구보다 생활력이 강했고 오빠와 나를 키워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오신 분이었지요. 그런 엄마에게도 남다른 취미 생활이 하나 있었는데 그건 바로 매일매일을 바로 기록하는 것이었죠. 매일매일 똑같은 하루를 보내시는 것 같았지만 그럼에도 하루 중 아주 사소한 것들까지 모두 다 빼놓지 않고 일기에 기록을 하셨어요. 무엇보다 그날 가장 기록에 남는 것을 항상 함께 첨부해 붙여두곤 하셨죠. 어느 날은 식사를 하셨던 영수증이기도 했고 일을 하면서 받았던 작은 껌종이 같은 것들도 추억이 된다면서 예쁘게 붙여두시기도 했어요. 영화표, 버스표, 식당 영수증, 심지어 제가 그린 낙서까지 모두 다 붙여두신 후 기념하는 것을 참 좋아하셨어요. 저는 그런 엄마를 보며 늘 궁금했어요. 엄마는 참 이상해. 피곤한데 왜 맨날 일기를 쓰는 거야? 그리고 왜 이런 사소한 것들까지 함께 붙여두는 거야? 오늘은 내일이 되면 절대 다시 돌아올 수 없거든. 추억이 되니까. 나중에 이걸 펼쳐보면 분명 감회가 새로울 수밖에 없을걸. 그리고 이게 나중에 엄마나 네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밖에 없는 중요한 증거가 될지도 모르고. 증거? 에이, 뭐 살면서 그런 일이 있겠어. 세상 살아가다 보면 억울한 일이 분명 생겨. 그럴 때 이렇게 기록해둔 것들이 널 지켜줄지도 모르잖아. 널 위해서라도 날 위해서라도 이렇게 해두는 거지. 저는 그 당시 엄마가 하는 이야기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엄마가 기록을 하는 것을 일상처럼 옆에서 봐왔고 영향을 받으면서 저 역시 어린 시절부터 함께 기록을 해와서 그런지 저에게도 습관이 되었어요. 기록할 것이 없으면 필사를 하기도 했고 신문을 따라 쓰기도 하다 보니 덕분에 어린 시절부터 글을 참 잘 썼고 공부도 잘했고요. 그래서 전 엄마의 유일한 희망으로 자랐기도 해요. 공부를 곧잘하고 성실한 저와 다르게 오빠는 저보다 6살이 많긴 했지만 공부와는 담을 쌓은 사람이기도 했거든요. 물론 상황이 안정적이라면 오빠 역시 공부에 관심을 가질 수 있을 법했지만 아빠가 빠르게 세상을 떠난 이유인지 오빠는 어떻게 해서든 돈을 벌 궁리만 했고 어린 시절부터 학교 내에서 장사를 하거나 친구들에게 무언가를 팔아 꼭 돈을 벌곤 했어요. 아직도 제 기억에 남아있는 건 학교에서 소소하게 오빠만의 상점을 열어 친구들로부터 돈을 번 오빠는 그 돈으로 꼭 저에게 맛있는 간식을 사줬던 기억이었어요. 은빈아, 맛있지? 이거 오빠가 직접 번 돈으로 너한테 사주는 거야. 진짜 맛있어. 오빠는 어떻게 학교에서 돈을 벌어오는 거야? 신기하고 대단해. 오빠가 지금은 이렇게 너 떡볶이밖에 못 사주지만 앞으로 돈 더 많이 벌어서 더 좋은 거 많이 사줄게. 그리고 엄마랑 너 꼭 지켜줄 거야. 두고 봐라. 저에게 오빠는 아빠와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큰 의지가 되는 건 당연했고 오빠 역시 그런 본인의 책임감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그렇게 오빠는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난 후
곧바로 치킨집에 취업을 해 음식도 배우고 배달 일도 하면서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더니 결국 뭘 해도 해내는 사람인 오빠는 돈을 열심히 모으더니 치킨집을 직접 차리더라고요. 그리고 그 집은 당연하게도 대박이 났고요. 뭐 요즘 유행하는 그런 프랜차이즈 치킨집은 아니었지만 우리 가족이 먹고 살 만큼 벌 수 있는 중요한 생계 수단이 되었으니 덕분에 엄마 역시 더는 밖에서 이 일 저 일 하지 않고 오빠와 함께 치킨집 운영을 하며 행복한 미래를 꿈꿀 수 있었어요. 엄마는 그렇게 악착같이 돈을 벌려고 노력하는 오빠를 보며 공부를 제대로 시켰다면 더 대단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 늘 미안해하며 한탄을 하셨지만 오빠는 그런 엄마의 마음을 알고 미안해하지 않도록 이야기하곤 했어요. 네가 제대로 된 집에서 태어나 경영이나 마케팅하는 것들을 배웠으면 이것보다 훨씬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되었을 텐데 부모 잘못 만나서 고생만 시키고 미안하다. 아이, 엄마, 나는 애초에 공부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 공부 못 시킨 거에 마음 쓰지 마. 오히려 그렇게 시켰으면 내가 부담됐을 거야. 그러니까 그 신경 나보다 더 가능성 있는 은빈이 시켜서 더 큰 사람 되게 해줘. 저 역시 그런 엄마와 오빠의 노력을 잘 알고 있었기에 저는 학창 시절부터 공부를 참 잘했고 열심히 했어요. 제가 노력을 해 좋은 대학교에 진학하고 좋은 직업을 가지면 분명 모두에게 보답을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고요. 이렇게 우리 세 식구는 각자의 방식으로 열심히 살았어요. 별일 없이 시간은 흐를 것 같았지만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되던 때 모든 선생님들의 기대였던 저에게도 상당히 억울한 사건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날 체육 시간에 몸이 좋지 않아 체육 수업을 나가지 않았고 그날 반에서 지갑이 없어지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상황이 이렇게 되니 친구는 저를 의심하기 시작했고 저는 억울하게 범인으로 몰리기 시작했어요. 야, 김은빈, 너지? 네가 내 지갑 훔쳐갔지? 솔직히 말해. 뭐? 내가 왜 네 지갑을 가져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지갑을. 다 안 가져갔어. 그럼 누구야? 지갑이 없어진 시간에 교실에 있던 건 너 하나인데. 그럼 누구냐고? 빨리 내놔. 안 그럼 너 도둑으로 신고할 거야? 친구는 정말 거침없이 저를 범인으로 몰기 시작했고 저는 억울함에 강하게 반박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는 막무가내로 제 이야기도 듣지 않은 채 범인으로 몰았고 덕분에 교실은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상황을 정리하고자 선생님이 오셨지만 선생님 역시 정황상 제가 혼자 있었다는 걸 알았기에 해결을 하기가 애매했던 상황이었죠. 감정적으로 격해 있는 상황에서 일단 사건은 일단락되었고 그렇게 집으로 돌아와 엄마에게 울며 모든 사실을 이야기했어요. 엄마, 나 억울해. 진짜 억울해. 왜 울어? 무슨 일인데? 학교에서? 울지 말고 말해봐. 엄마, 나 학교에서 말도 안 되게 도둑으로 몰렸어. 억울해. 나 정말 그런 거 한 적 없어. 근데 다 나라고 의심해. 어떻게 해? 엄마는 제 이야기를 듣더니 조금 놀란 눈치였지만 이내 진정하고는 침착하게 질문을 시작했어요. 울지 말고 이야기해봐. 너 그날 체육 왜 안 하고 교실에 있었어? 뭐 했는데? 나 그날이라 배가 너무 아파서 안 했어. 그래서 양호실 가서 약 받아먹고 방문증 받아서 잠깐 누워있다가 교실에 왔는데 갑자기 없어졌다면서 날 의심하는 거야. 나 정말 억울해. 제 말을 듣고는 엄마는 잠시 생각을 하는 듯 하시더니 이내 다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 너 그럼 그날 일기 썼니? 일기? 매일 쓰잖아. 그럼 너 일기 좀 엄마가 봐도 돼? 다른 건 안 보고 그냥 그날 것만 볼게. 아 맞다. 나 일기에 배 아팠던 거 양호실 가서 방문증이랑 약봉지 붙여뒀어. 저는 엄마의 일기 이야기에 순간적으로 머리를 탁 쳤고 엄마는 그제야 웃으며 이야기하셨어요. 네 억울함을 풀어줄 증거 여기 있네. 이거 가져가서 보여드려. 그래도 의심한다면 양호실 가서 방문증 받은 기록 보여주며 오해 풀면 되겠다. 저는 엄마의 도움 덕에 오해를 제대로 풀 수 있었어요. 엄마 덕분에 도둑으로 몰릴 뻔했던 일을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때 비로소 알았어요.
기록이라는 것은 엄마가 말을 한 중요한 증거가 될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인지도요. 이후에 친구는 자신의 사물함 안쪽에서 잃어버린 지갑을 찾을 수 있었고, 곧이어 저에게 사과를 했어요. 정말 다행스럽게도 사건은 억울하지 않게 해결이 됐고 일단락이 됐어요. 저 역시 친구의 사과를 쿨하게 받아줬어요. 겉으론 쿨한 척했지만 속으론 정말 무섭긴 했어요. 만약 엄마가 기록하는 습관을 나에게 길러주지 않았다면, 그날 양호실 방문증을 붙여두지 않았다면 억울하게 도둑으로 몰릴 수도 있었겠구나 싶었거든요. 그날 이후 저는 엄마처럼 모든 것들을 더 열심히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일기, 영수증 사진, 심지어 중요한 대화도 녹음을 하거나 메모하기도 했고요. 엄마, 정말 고마워. 엄마 덕분에 내 결백 증명할 수 있었고, 나 마음이 너무 편해. 그래, 기억해, 은빈아. 기록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 세상이 널 의심해도 진실은 늘 널 지켜줄 거니까. 알았지? 저는 나름대로의 교훈을 얻고 난 후 고등학교 졸업을 했고, 대학교 진학과 졸업을 거쳐 번듯한 중견기업에 취업까지 성공했어요. 엄마와 오빠의 희생 덕분에 대학 졸업도 했고 월급도 받기 시작하면서 엄마에게 용돈이라는 것도 드릴 수 있게 되었고요. 저도 경제 활동을 하고 오빠도 여전히 일을 한 덕인지 저희 가족은 좁은 단칸방을 벗어나 드디어 큰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됐어요. 무려 40평 남짓한 아파트로 입성을 하게 된 날을 아직도 잊지 못해요. 해도 잘 들고 따뜻한 물도 제가 원하는 시간이면 언제든 나오는 아파트가 저희 가족들에겐 꿈만 같았어요. 무엇보다 고생만 하던 엄마가 이제는 편하게 지낼 수 있다는 게 참 좋았어요. 엄마는 이사를 한 날 잠을 이루지 못하면서 기쁨을 감추지 못하셨고, 그날 저희 가족은 서로가 고생했음을 위로하며 들뜬 마음에 잠을 자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평범하고 행복하게 지내던 제 일상에도 연애라는 감정이 생기는 일이 생기더라고요. 회사 선배 소개로 소개팅을 하게 됐는데 그때 만난 게 바로 지금 남편이에요. 남편은 상당히 차분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었고 첫인상도 좋았어요. 대화도 잘 통했는데 신기한 건 알고 보니 서로 5분 거리면 닿을 동네 주민이라는 사실이었죠. 저희 둘은 서로 같은 동네에 살고 있다는 걸 알게 되자마자 급속도로 친해졌고, 그렇게 연애에 이어 결혼까지 하게 됐어요. 같은 동네에 살고 있다는 건 참 편한 일이더라고요. 연애 시절 남편을 틈만 나면 만날 수 있었고, 오히려 서로 집이 가까워지다 보니 가족끼리 얼굴을 보고 안면을 트는데도 쉽더라고요. 그 덕분인지 남편과 저는 연애 시절부터 서로의 집을 자주 오고 갔고 얼굴을 보는 일도 많았어요. 연인이자 이웃사촌이기도 했으니까요. 물론 부모님들이 직접 만난 건 아니었긴 하지만 결혼을 준비하고 본격적인 가족이 된 이후부터는 양가 어른들은 얼굴을 익히고 인사를 나눴어요. 물론 같은 동네에 살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셨고요. 남편의 엄마, 즉 시어머니는 보험 설계를 하는 보험 설계사셨어요. 나름 이름만 이야기하면 다 알 법한 큰 보험사 소속으로 20년 넘게 일을 해왔다면서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곤 하셨죠. 은지야, 너도 보험을 들어둬야 해.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암도 많이 걸리고 건강 문제 많다더라. 건강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다. 아, 네, 그렇죠. 그런데 저는 그런 쪽을 잘 몰라서요. 제가 생각해보고 가입을 할 일이 있다면 꼭 어머니에게 말씀드릴게요. 아유, 시어머니가 전문가인데 뭘 생각을 해보고 공부를 하니? 너 내년이면 할증 붙어서 더 비싸지더라. 좋은 상품이 있어서 말하는 거야. 나 믿고 한번 들어봐. 시어머니의 적극적인 보험 권유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었어요. 남이라면 칼같이 거절을 할 수 있겠지만 이제 막 결혼을 한 입장에서 시부모님, 특히 시어머니의 보험 가입 권유를 거절하기도 참 애매하고 어려웠고요. 결국 전 못 이기는 척 치아 보험 하나를 가입하면서 상황을 모면하려고 했어요. 제가 가입을 하나 했으니 괜찮겠지 싶었는데 웬걸 문제는 더 황당한 데서 터지더라고요.
저희 시어머니의 판매 전략은 제 상식을 뛰어넘었고 그로 인해 충격적인 일이 생겼죠. 평소처럼 생활을 하던 어느 날 엄마가 며칠 전부터 식사를 하며 위가 아프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전 하나밖에 없는 엄마가 걱정스러웠고 그 말을 듣자마자 얼른 병원으로 갔고 진단은 위염이었죠. 위궤양으로 가기 직전이라고 했고요. 병원을 나와 실비 청구 관련 이야기를 하다 보니 평생 보험도 하나 가입해두지 않았던 엄마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당장 가입을 할 것을 권유했지만 엄마는 거절을 했고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이 이야기를 하며 약 처방받았다는 넋두리를 했어요. 엄마 위궤양 직전이었다고 하더라고. 얼마나 걱정이 되던지. 근데 실비 청구하려고 하니 보험이 하나도 없다는 거야. 그 나이 먹도록 우리 키우느라 보험 하나도 가입 안 하고 있었나 봐. 앞으로 병 관리하려면 있긴 해야 하는데. 그래? 아유, 그렇게 될 때까지 참고 있었으면 많이 아프셨을 텐데 걱정이 많겠네. 보험 가입도 생각은 해보셔야 하고. 남편과의 소소한 대화를 끝으로 엄마의 위험 진단 사건은 마무리가 되는 줄 알았는데 그건 제 오해였더라고요. 그 후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엄마의 증상을 이야기하며 보험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은 시어머니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고 아주 꽤 늦었다면 늦은 저녁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어머니, 지금 이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무슨 일 난 건 아니죠? 놀랐어요. 어? 아니, 나는 별일 없는데. 그냥 마음이 급해서 전화했지. 저기, 네 남편한테 들었다. 사돈 오늘 병원 다녀오셨다면서? 아, 들으셨어요? 네, 별건 아니고 간단한 위궤양 증상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걱정돼서 연락 주신 건가요? 감사해요. 그런데 별거 아니라 약 먹으면 괜찮대요. 그래, 걱정도 걱정이긴 한데 내가 전화를 한 이유는 내가 사돈을 좀 만나보고 싶어서 그래. 네가 자리 마련하기 좀 그러면 번호 좀 전달해 줄래? 네? 저희 엄마를요? 갑자기 무슨 일로? 아니, 위궤양이면 증상이 많이 오래되었다는 건데 사돈 보험 하나 없으시다며? 이럴 때일수록 보장 좋은 걸로 하나 해둬야 해. 위궤양에서 시작되는 경우 내가 정말 여러 봤다. 내가 사돈 만나서 좋은 상품도 이야기하고 건강관리도 이야기하고 그러려고. 저는 시어머니의 말에 당황했어요. 건강 걱정을 해주려 전화를 한 것이 아니라 보험 상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전화를 주신 마음을 알게 되니 더더욱이요. 하지만 전 침착하게 이야기했어요. 아, 어머니 위궤양 아니고 위염이에요. 그리고 아직 엄마가 좀 아프셔서요. 에이, 얘 우리가 남이니? 사돈이면 가족이지. 내가 진심으로 걱정이 돼서 그래. 그럼 내가 사돈 댁으로 가마. 너도 와. 시어머니에게 애둘러 거절을 하는 말을 했지만 씨알도 먹히지 않았고 결국 시어머니는 제 거절을 거절하면서 엄마를 찾아왔어요. 저는 엄마와 단 둘이 만나는 것이 걱정스러웠기에 저 역시 시어머니가 저희 엄마 집으로 온 날 함께 자리를 마련했고요. 제가 먼저 엄마 집에 도착해 시어머니를 맞이했는데 시어머니는 엄마가 살고 계시는 집에 오자마자 집을 둘러보며 감탄을 하시더라고요. 어머니 오셨어요? 이쪽으로 오셔요.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아니, 뭐 바로 옆인데 뭘 고생이니. 그런데 집이 너무 좋구나. 이 동네에서 제일 좋은 아파트라는 건 내가 알고 있었는데 직접 보니 다르네. 이게 자가니? 네? 아, 네. 엄마 앞으로 된 집이에요. 일단 이리 들어오세요. 시어머니는 엄마의 집을 보며 계속 놀란 듯 구경을 했고 이 집이 누구 명의인지까지 꼬치꼬치 묻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아무리 시어머니라고 하더라도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 부담스러웠고 듣고 싶지 않아서 빠르게 화제를 돌리며 시어머니를 엄마에게 소개했어요. 엄마는 사돈인 시어머니를 보며 어색하게 인사를 했어요. 아마 사돈 잘 지내셨어요? 이런 일로 만나서 어떻게 해요? 좋은 일로 만났어야 하는데. 아니, 위궤양 진단 받으셨다면서요.
제가 걱정이 돼서 왔어요. 실비도 암보험도 없으시다고 들어서. 근데 우리 나이일수록 꼭 들어야 해요. 요즘 위암 환자 정말 많거든요. 저는 위암 환자를 운운하면서 보험 가입을 시키려는 시어머니의 말이 거슬렸고 엄마는 당황스러운 듯한 말투로 답했어요. 아, 네. 위궤양 아니고 위염이고. 그런데 지금은 많이 호전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보험은 잘 모르기도 하고 그래서 설계받을 생각이 없는데. 시어머니는 엄마의 말을 가로채더니 하고 싶은 말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사돈 이렇게 좋은 집에 사시면서 보험료 그거 얼마나 한다고 가입을 망설이세요? 얼마 안 해요. 하루에 커피 2잔? 안에 3잔만 안 먹는다고 생각하면 돼. 그걸로 큰 병 생겼을 때 수천만 원 아낀다고 생각해 봐요. 우리 며느리도 있잖아. 애들한테 짐 될 순 없으니까. 시어머니는 정말 엄마가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정말 강하게 어필을 하며 홀리더라고요. 이런 방법이 시어머니식 영업이구나 생각하며 감탄을 했네요. 엄마는 결국 난처한 표정으로 그 이야기를 듣던 중 가입을 결정하셨어요. 그래야 시어머니와의 대화가 끝이 날 것 같기도 했고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목적 달성을 했다고 생각했는지 보험 계약서를 받고 난 후 집으로 돌아갔고 그날 저녁 집으로 가 저는 남편에게 불편한 티를 내며 화를 냈어요. 아니 어머니 말이야.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신 거 아니야? 가족이 무슨 보험 실적 올려주는 사람들도 아니고 어떻게 우리 엄마한테까지 와서 이렇게 팔고 갈 생각을 해. 그리고 위암? 엄마가 위암 환자 되길 바라는 거야. 뭐야? 당신은 이런 거 중간에서 중재도 못해? 엄마가 거기도 갔어? 진짜 일 열심히 하시네. 알다시피 엄마 매년 보험왕이시잖아. 근데 어차피 장모님 보험 없다고 하니까 더 좋은 조건으로 어련히 잘해주지 않았을까? 꼭 그렇게 삐딱하게 받아들이고 말해야 해? 엄마가 나쁜 뜻으로 그런 말 한 거 아니잖아. 걱정되니 도와주려 한 거지. 가만히 듣자니 기분이 나쁜데? 남편에게 화를 내니 처음에는 절 달래주듯 이야기를 하더니 갑자기 기분이 나쁘다며 화를 내더라고요. 그 모습에 저도 덩달아 기분이 상했고요. 아니, 갑자기 왜 당신이 기분이 상해? 내 말의 요지는 은빈아, 우리 엄마 20년 넘게 보험만 한 사람이야. 전문가라고. 장모님한테 설마 사기쳤겠어? 나 좀 서운해지려고 해. 그만해. 남편의 말에 저는 더 이야기를 할 수 없었어요. 엄마를 암 환자 취급하며 무작정 찾아와 보험 가입을 시킨 건 화가 났지만 그렇다고 시어머니가 정말 엄마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가입을 하게 했을 리 없다는 남편의 말도 일리가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작은 마찰이 있긴 했지만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그 당시에는 찜찜하고 기분이 나쁜 건 사실이었지만 뭔가 성견지명이었는지 시어머니가 강제로 가입하게 한 보험은 그 이후에 저희 엄마에게 정말로 필요한 보험이 되어 있었거든요. 보험 가입 후 정확히 5년 후 엄마는 위암 진단을 받았기 때문이었죠. 시어머니가 그때 가입을 하지 않았다면 그 병원비부터 간병비 모두 다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막막했을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렇게 엄마의 위암 진단을 받고 난 후 저희 집은 말 그대로 초상집이 되었어요. 사실 당연했죠. 평생 고생만 하던 엄마가 소화가 잘 안 된다고 호소를 하시더니 결국엔 손대기도 어려운 위암 3기 판정을 받았으니까요. 왜 이런 일은 우리 엄마에게만 일어나는 건가 싶은 마음에 하늘이 무너진 듯 울었어요. 그런데 막상 그렇게 우는 저보다 엄마는 더 태연하더라고요. 오히려 괜찮다며 절 위로해줬고 수술과 항암을 병행하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말하면서요. 저는 그런 엄마를 보니 제가 무너지면 안 될 것 같아 꾹 참으며 웃었어요. 엄마,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책임질게. 엄마는 꼭 건강해지기만 해. 알았지? 그래, 엄마. 엄마가 우리 이렇게 잘 키워놨는데 뭐가 걱정이야. 엄마는 건강 관리만 해. 나머진 은빈이랑 내가 해. 오빠와 저는 엄마를 위로했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둘이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눈이 퉁퉁 붓도록 울고 난 후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도 엄마의 위암 진단 사실을 알렸어요.
당연히 시어머니 역시 이 사실을 들었고요. 다음 날 시어머니는 병원으로 한달음에 달려오셨거든요. 처음에는 엄마 암 진단을 듣고 걱정스러운 마음에 오셨나 싶어 감사한 마음이 들었는데 와서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 가관이었어요. 사돈, 제가 왔어요. 세상에 이게 다 무슨 일이래요. 제가 말씀드렸죠. 어머, 사돈. 이렇게 누추한 곳까지 안 오셔도 되는데 오셨어요? 그래도 감사해요. 사돈, 제 말이 맞죠? 그때 제 말 듣고 가입을 해두니 얼마나 다행이에요. 위궤양 증상을 우리 나이에 겪을 땐 백발백중이라니까. 나한테 정말 고마워해야 해. 은인이야. 시어머니의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듣고는 엄마는 다소 창백해진 얼굴로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아, 그러게 말이에요.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고마워요, 사돈. 지금이라도 암 진단을 받으셨으니 이제 보험금 나와요. 제가 알아봐 드릴게요. 진단비만 해도 몇 천은 나올 거예요. 네, 사돈 덕분에 안심이에요. 요즘은 암 다 고쳐요. 걱정하지 마세요. 설마 그렇지 않다고 해도 애들한테 짐 될 일 없으니 얼마나 다행이게요. 자식한테 남겨줄 보험금이라도 있으니 내가 다 뿌듯하네요. 저는 시어머니의 말을 더는 들을 수 없다고 생각해 시어머니의 말을 가로막았어요. 아무리 사돈이라고 하더라도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 같았고 저도 모르게 이성의 끈이 끊어졌거든요.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만하세요. 저희 엄마 쉬셔야 해요. 나오세요. 어머, 은빈아, 나오라고? 세상에 아무리 그래도 뭐 음료라도 한 잔 주고. 저희 엄마 뭐 드시지도 못해요. 그런 분 앞에서 음료 드신다고요? 정말 너무하시네요. 빨리 나오시라고요. 제가 화가 잔뜩 난 목소리로 시어머니를 끌고 나오니 시어머니는 불쾌하다는 듯한 표정으로 제 손을 뿌리쳤어요. 전 아랑곳하지 않고 따지듯 이야기 시작했죠. 어머니, 정말 너무하세요. 보험 들어드렸으면 됐잖아요. 왜요? 어머니 보험 들어서 암 진단 받고 돌아가시면 좋은 일이에요?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어머, 얘 말하는 거 봐. 난 그게 아니라 위로 차원에서 한 말이야. 너 오해를? 위로요? 죽어도 자식들한테 남겨줄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게 위로예요? 제 말을 가만히 듣고 있던 남편은 제 마지막 말에 본인도 화가 나는지 화를 내며 제 말을 가로막더라고요. 야, 김은빈, 너도 말 조심해. 저는 남편의 행동에 더 화가 나고 남편과도 다툼이 시작됐어요. 남편은 시어머니 편을 들면서 오해하지 말라고 했고 시어머니가 있는 자리에서 말다툼을 하기 시작했어요. 뭐? 오해하지 말라고? 좋은 뜻? 누가 봐도 돈 이야기만 하시잖아. 내가 왜 아들 애한테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간다. 시어머니는 그런 저희를 보더니 불쾌하신지 자리를 뜨셨어요. 시어머니가 가버리자 남편과 저는 더 열심히 부부싸움을 했어요. 가뜩이나 엄마 암 진단으로 속이 시끄럽고 힘든 저는 남편의 마음을 이해할 마음도 없었거든요. 병실 앞에서 다투는 소리가 계속 들리자 엄마가 작은 소리로 사력을 다해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고 그렇게 다툼은 멈췄어요. 아무리 그래도 아픈 엄마 두고 이렇게 싸울 일이니? 그만하고 다 가봐라. 나 쉬고 싶다. 엄마의 정색의 다툼은 일단락되었고 그날 이후 엄마 간병을 하며 하루하루 지냈어요. 물론 시어머니는 그날 이후 잔뜩 삐졌는지 오지도 않았고요. 엄마 병세가 워낙 심각했기에 그런 사소한 것들을 신경 쓸 여유는 없었어요. 엄마는 결국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했고 독한 항암으로 머리카락은 모두 다 빠지고 잘 드시지도 못해 몸무게는 10kg 이상 줄었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니 더 속상할 수밖에 없었고 오빠 역시 하루가 멀다 하고 엄마를 보러 왔어요. 엄마의 상태가 더 안 좋아지면서 저는 그날부터 엄마와 함께 숙식을 하며 간병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엄마는 너무 건강한 듯 자리에 일어나 그동안 먹지 못했던 음식을 맛있게 드시며 쌩쌩한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전 희망을 품었죠. 엄마가 좀 나아지나 싶었고요. 그런데 그 하루가 엄마의 마지막 날이었더라고요. 그 다음 날부터 엄마의 상태는 급격하게 안 좋아지더니 결국 중환자실로 옮겨야 했어요. 그땐 몰랐지요. 엄마가 떠나시기 전 마지막으로 온 힘을 다해 저에게 평소처럼 대해 주셨다는 것을요. 그렇게 중환자실로 간 엄마는 다시 돌아오지 못했어요. 가족들에게 새벽경 중환자실에서 전화가 왔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임종을 해야 하니 모두 다 와달라는 연락을 받았거든요. 그 말을 듣고 남편과 저는 한 걸음에 엄마에게 갔고 그날 그렇게 조용히 엄마는 저희 곁을 떠나셨어요. 엄마가 정말 세상을 떠났다는 걸 처음엔 와닿지 않았기에 망연자실했어요. 정말 무슨 정신으로 엄마 장례를 치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럼에도 실감이 나지 않아서 어떤 것도 하지 못했고요. 그렇게 지내던 중 기운을 차리고 살아보겠다고 움직이게 되면서 사건이 발생하게 됐어요. 엄마가 세상을 떠난 후 한 달이 지나서야 저는 겨우 정신이 들었어요. 그전에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어떤 것도 나서서 정리를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런 제가 걱정스러웠는지 오빠는 직접 엄마 집을 정리하겠다고 했지만 그건 싫었어요. 제가 제 손으로 엄마 짐을 정리하고 싶었고 그러면서 엄마가 쓰던 물건들 중 간직하고 싶은 것들을 가져오고 싶기도 했고요. 제가 강하게 이야기하니 오빠도 어쩔 수 없다는 듯 저를 배려해 기다려줬고 그렇게 한 달 만에 기운을 차린 제가 가장 먼저 한 건 바로 엄마가 살던 텅 빈 집을 정리하는 일이었어요. 막상 마음을 먹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텅 빈 친정집에 들어가니 온기가 하나 없는 느낌에 가슴이 사무치고 속상하더라고요. 천천히 움직이며 엄마의 옷, 엄마의 물건들 하나하나 정리하니 또다시 눈물이 나더라고요. 생전 엄마 모습이 떠오르면서 이젠 볼 수 없다는 게 이런 기분이구나 느끼며 혼자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문소리가 나더니 누가 들어오더라고요. 혼자 왔기에 누가 왔나 싶은 마음이 들어 놀란 마음에 얼른 밖으로 나가봤는데 주인공은 바로 남편이었어요. 전 놀라서 남편에게 이야기했죠. 무슨 일로 왔어? 나 혼자 정리하려고 했는데. 도와주려고 했지. 또 울었어? 이러고 있을까봐 왔지. 남편은 이미 한 차례 울어 눈이 붉어진 제 얼굴을 무덤덤하게 바라보더니 절 위로하듯 이야기한 후 조용히 들어와 저를 거들며 정리를 돕더라고요. 오랜 시간 아무도 오지 않았고 엄마 병세가 악화된 이후로는 집 청소도 잘하지 않아서 먼지도 많던 집이라 청소도 필요했어요. 남편은 그런 집 상황을 다 이해하고 엄마 물건은 단 하나도 건드리지 않은 채 청소를 묵묵히 도와주더라고요. 참 고마웠어요. 청소를 하는 내내 엄마의 방에서 나올 생각도 하지 않고 이것저것 만지는 나를 한참을 바라보던 남편은 뭔가를 결심한 듯 저에게 말을 걸어왔어요. 저기 여보, 내가 청소하면서 생각해 봤는데 당신이 기분이 상할 수도 있는 말인데 오해 안 하고 들어주면 좋겠어. 응? 무슨 이야기인데? 오해까지 하지 말라고 하는 거야. 우리 신혼집 정리하고 이 집으로 들어오는 거 어때? 집도 넓고 신혼집보다 좋기도 하고. 어머니 흔적도 많이 남은 집인데 팔기도 좀 그렇잖아. 어떻게 생각해? 뭐? 하긴 신혼집 좋긴 하지. 그리고 이 집을 다른 사람한테 판다는 것도 내 마음이 아직은 허락을 안 하기도 하고. 근데 그렇게 하기엔 좀 고민 좀 해볼게. 당신 말 오해 안 했으니 걱정 안 해도 돼. 저는 남편의 제안을 듣고 난 후에는 남편의 말처럼 큰 오해를 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그 이야기를 마친 후 짐 정리를 계속하면서 생각을 해보니 문득 신혼집 팔고 더 좋은 집으로 가서 살자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이내 마음을 고쳐 먹었지요. 그런 마음으로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 와서 이렇게 엄마 짐 정리를 하는 것을 도와줄 리는 없다고 생각하기도 했고요. 또 저 역시 한편으로는 엄마 흔적이 남은 이 집을 팔고 싶지도 않았고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다만 제가 곧바로 결정을 할 수 없었던 건 이 집이 온전히 제 것만은 아니었기 때문이었어요.
같이 상속을 받게 될 오빠에게 상의를 해야 하기도 했고요. 남편으로부터 이런 제안을 받고 난 후 며칠 정도 고민을 하던 중 여러 가지 현실적 상황이 떠오르면서 마침내 엄마 집으로 이사를 가는 것이 좋겠다는 결정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 상의를 하려고 오빠를 만났어요. 요즘 좀 괜찮아? 한 달 정도는 나오지도 않고 다 죽어가더니 오늘은 좀 살만해 보인다. 언제까지 이렇게 지낼 순 없지. 그건 그렇고 내가 오늘 보자고 한 이유는 따로 있어. 무슨 일인데 말해봐. 오빠, 나 엄마 집으로 들어가 살까 싶어. 나 혼자 결정할 일은 아니라는 거 알아서 오빠한테 상의하고 결정해야 할 것 같아서 이야기하려고 왔어. 오빠 생각은 어때? 엄마 집을? 갑자기 왜? 그 집 그냥 둘까 했는데 팔지도 않고 그대로. 근데 사람이 안 살고 그러면 집이 자꾸만 스산해지기도 하고 먼지도 많고 그렇잖아. 나 그날 갔는데 벌써 온기도 없고 차갑더라고. 엄마 추억 떠올리면서 나랑 남편이랑 살면 어떨까 싶어서 마침 우리 전세 만기도 됐기도 하고 오빠만 괜찮다면 이사하려고. 그래? 뭐 무슨 문제가 있겠어.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난 괜찮아. 오빠는 제 이야기를 듣고 생각보다 간단하고 단순하게 제 이야기에 동의를 해줬어요. 그리고 그렇게 저희 부부는 엄마가 살던 집으로 이사를 가기로 결정했고요. 이사 날짜가 정해지고 짐을 모두 다 정리하고 난 후 이사를 했어요. 엄마 집으로 들어간다고 하니 누구는 엄마가 떠오를 텐데 괜찮냐고 했지만 전 그런 엄마를 떠올리고 기억하면서 사는 게 더 좋았기 때문에 괜찮았어요. 그렇게 별다른 문제 없이 이사를 진행하나 싶었는데 오히려 문제는 이상한 곳에서 생기더라고요. 제가 이사를 모두 다 한 후에요. 오전부터 시작을 한 이사는 오후를 살짝 넘어서 모두 다 정리가 되었고 집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었어요. 이삿짐 센터 직원분들에게는 식사를 하실 수 있는 식당을 안내해 드렸기 때문에 올 사람 없이 우리 두 부부만 고요하게 있었는데 갑자기 문 앞에서 또 다른 차가 멈추는 소리가 나더니 누군가 문을 열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정신없이 짐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 아니겠어요? 당황스러운 마음에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사람들을 막으며 이야기했어요. 아니, 잠깐만요. 여기 어딘지 알고 찾아오신 거예요? 맞게 오신 것이냐고요? 저희 짐 다 들어왔는데요. 잘못 들어온 것 같으니 확인해 보세요. 당황스러움에 일어나 이삿짐 센터 직원에게 이야기하는 저와 다르게 남편은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듯한 태도로 걸어오더니 이야기를 하면서 이사센터 직원들을 안내하는 게 아니겠어요? 아, 여보, 잘못 온 거 아니야. 여기로 오는 거 맞아. 이쪽으로 오시면 돼요. 여기. 이게 다 무슨 상황인가 싶은 마음에 말도 하지 못한 채 쳐다만 보고 있는데 그 뒤로 들어오는 사람을 발견하고 저는 할 말을 잃었네요. 그 사람은 바로 시어머니였거든요. 시어머니는 짐을 들고 들어오면서 해맑게 웃었고 저를 발견하자마자 아주 황당한 말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아유, 이 집은 언제 와봐도 좋다야. 이렇게 넓은 집에서 살게 되다니. 이게 꿈이니 생시니. 어디 안방이 어디라고 했지? 여기야? 아저씨, 저쪽으로 제 짐 좀 다 옮겨주세요. 조심히요. 시어머니는 아무렇지도 않게 엄마가 생전 지내던 안방으로 짐을 옮기기 시작했어요. 저는 지금 이런 시어머니의 태도가 이해되지 않았는데 내 의견은 묻지도 않고 짐을 풀며 분주하게 움직이는 이 상황이 화가 나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자 마치 영화에서처럼 시간과 공간이 멈춘 것처럼 모두 다 멈춘 후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상황이 좀 진정되자 저는 곧바로 남편에게 물었죠. 이게 다 무슨 상황이야? 지금 나한테 설명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어차피 이 집 넓어서 방도 남고 장모님도 돌아가셔서 너 속상하고 허전하니 엄마도 같이 살면 좋잖아. 우리 엄마를 장모님이다 생각하면서 모시고 살면 안 돼? 난 당연히 당신도 괜찮다고 할 줄 알았지. 그래, 맞다, 얘. 앞으로 모실 어른이라고는 이제 나 하나인데 나한테 잘해야 하는 거 아니겠니?
그리고 나 이제 갈 곳도 없어. 지금 살던 집도 빼버려서 갈 곳도 없단 말이야. 아이 몰라. 난 여기서 지낼 거야. 시어머니와 남편의 어이없는 말을 듣고 제가 무슨 얘기를 들은 건지 제 귀를 의심했지만 차분하게 다시 웃으면서 이야기했어요. 하하, 그렇구나. 그래요, 어머니. 그런데 오늘은 정리가 하나도 안 된 것 같아서요. 하루만 호텔에서 지내다 오시면 제가 안방 싹 치워놓고 정성껏 준비해 둘게요. 제 말을 듣고 시어머니는 제 미세한 표정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그저 제 말에 밝게 동의를 하며 짐은 둔 채 집을 나가시더라고요. 남편에게도 화를 내고 싶은 마음을 꾹 참고 웃으면서 말했죠. 엄마 방은 내가 정리하고 싶어. 그건 해줄 수 있지? 당신도 어머니랑 같이 저녁 먹고 좀 늦게 들어와줘. 그럼 내가 어머니 맞이할 준비해 둘게. 남편은 제 말을 듣고 의심도 하지 않은 채 시어머니와 함께 나갔고 저는 시어머니를 맞이할 준비를 혼자 시작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그날 밤 시어머니는 이삿짐 센터 직원들을 다시 데리고 친정집으로 들어섰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2시간이 지나지 않아 안방에서 비명과 욕설 그리고 거품을 물고 뛰쳐나가는 시어머니의 모습을 볼 수 있었죠. 저와 상의 한마디 없이 집으로 들어오신다고 했으니 제가 안방에 시어머니가 보면 너무 좋아할 선물 하나를 남겨뒀거든요. 제가 무엇을 남겨뒀는지 그 누구도 아마 상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시어머니는 흔쾌히 안방 생활을 허락해준 제 덕분인지 기분이 상당히 좋아진 채로 안방으로 들어가셨고 전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반갑게 맞이하고 안내했어요. 시어머니는 기분이 너무 좋은지 웃으며 집안 전체를 둘러보면서 벌써 자기 집인 양 이것저것 옮길 생각을 하더라고요. 저희 엄마가 해둔 인테리어에 손을 대는 것조차 싫었던 저는 웃으면서 시어머니의 관심사를 돌리려 안방으로 들어가 보시라며 권했죠. 그래, 여기가 안방이니? 이제 내가 살 곳인데 얼른 들어가 봐야지. 시어머니는 콧노래까지 부르면서 들어가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눈치를 채지 못했는지 공간을 왔다 갔다 하면서 짐을 옮기고 구경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일순간 조용해졌어요. 그리고는 갑작스럽게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들리더니 시어머니가 욕설과 함께 거품을 물면서 뛰쳐나오시더라고요. 사실 전 이미 그런 시어머니 반응을 예상했기 때문에 놀라지도 않고 태연하게 시어머니를 쳐다봤어요. 방에서 나오자마자 시어머니는 저를 보면서 따지듯 물었어요. 너 이거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런 거 어디서 났어? 네? 뭘 말씀이신지? 뭐 못 보실 거 보셨나 봐요. 벌레라도 나왔나? 이게 진짜 끝까지? 너 다 알고 있었으면서 모른 척하지 마. 나 놀리니? 이거 말이야 이거. 이게 왜 여기 있어? 빨리 바른 대로 말해. 제가 시어머니가 살게 될 안방에 넣어둔 건 바로 저희 엄마가 평소에 적어둔 일기장 겸 기록장이었어요. 저희 엄마의 기록을 모두 다 보여드릴 필요는 없었기에 그 중에서도 시어머니와 엄마가 보험을 가입하게 된 그날의 기록만 딱 정리해서 올려두었죠. 사실 시어머니는 엄마와 만나 보험 계약을 설계해주는 과정에서 본인 수당과 함께 돈을 더 받기 위해 허위 작성을 했었거든요. 이런 식의 작성이 부담스럽기도 했고 문제가 될까 걱정을 했던 저희 엄마의 걱정에 시어머니는 천연덕스러운 표정으로 계속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문제된 적이 한 번도 없다며 걱정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며 범죄 종용까지 했었던 것이죠. 거기다 보험 가입 후 수혜자에 집착을 해왔던 이유도 사실은 수혜자를 가입자들 몰래 바꿔두었기 때문이었죠. 분명 가입 당시 수혜자를 저로 지정을 했다는 기록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엄마가 세상을 떠난 후 알게 된 건 수혜자 자체가 변경되어 있다는 것이었어요. 아무도 모르게 아픈 사람을 이용해서 소중한 돈을 가져가려 했던 정황들을 다 알게 된 건 사실 엄마가 돌아가시고 난 후였어요. 엄마와 관련한 것들을 이것저것 처리를 하던 중 알게 되었죠. 이 사실을 알게 됐을 땐 상당한 분노와 함께 어떻게 하면 제대로 된 복수를 할 수 있을까 고민스러웠던 상황이었는데 그 와중에 시어머니가 정말 자연스럽게 복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저에게 직접 주게 된 것이었죠. 진짜 너네 모녀 은큼하면서 끔찍하다. 이런 걸 왜 몰래 적어놔? 이런 거 다 불법인 거 몰라? 글쎄요. 이건 그냥 저희 엄마 일기장일 뿐인데요. 불법은 어머니가 하신 것 같은데 아닌가요? 뭐? 너 지금 시애미한테 말 다 했어? 그래. 뭐 이걸로 나한테 뭐 어떻게 해볼 생각이 있나 보지? 근데 이런 종이 쪼가리로 해결이 될 것 같아? 어디 한번 마음대로 해봐. 시어머니는 화가 잔뜩 난 목소리로 저와 엄마가 은큼하고 끔찍하다며 막말을 해댔고 불안하고 걱정스럽긴 해도 자신의 민낯이 다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는 강한 믿음으로 오히려 마음대로 해보라는 식으로 화를 내셨죠. 하지만 저희 엄마의 기록 습관은 단순한 글로만 작성된 게 아니었거든요. 그날 작성한 계약서를 모두 다 보관해 둔 건 당연했지만 그것만으로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건 저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큰 결심을 하고 터트린 건 바로 믿는 구석이 하나 있기 때문이었죠. 그건 바로 그날 대화를 녹음해 보관하고 있는 엄마의 습관 때문이었죠. 원래 항상 녹음을 해두시는 편은 아닌데 사돈과 이야기를 나누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유난히 이상한 말들만 해대는 시어머니가 이상하게 느껴졌던 엄마는 몰래 녹음까지 해두었던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걸 기록장에 붙여 고이 간직해 두셨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걸 엄마의 가장 중요하고 추억이 담긴 유산인 기록장 정리를 하며 제가 발견을 하게 된 것이었고요. 엄마 말대로 세상에 믿을 사람은 정말 하나도 없고 그래서 오직 본인을 위해 기록하고 준비하는 건 중요한 일이라는 걸 고등학교 2학년 이후 또 한 번 깨닫게 되는 계기였어요. 이 일을 계기로 저는 시어머니에게 한 방 먹이는 말을 했어요. 어머니, 가족에게 사기까지 치고 싶으셨어요? 뭐? 내가 무슨 사기를 쳐? 네가 봤어? 봤냐고. 너는 며느리라는 내가 시어머니를 이렇게 막대해도 돼? 어이가 없어서 원. 그러게요. 저도 시어머니인 어머니가 저희 엄마 이렇게 막 대하셨을지 몰랐어요. 전 이거 보험사에 공식으로 문제 제기할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받아야 할 책임은 어머님이 성실하게 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말을 하자마자 이 상황이 다 뭔지 몰라 개입조차 하지 못한 채 지켜보던 남편은 이내 판단이 섰는지 서둘러 제가 준비한 선물인 서류와 기록장 그리고 녹음까지 모두 다 확인을 하더니 바닥에 주저앉아 망연자실하더라고요. 엄마, 진짜 진절머리가 난다. 어떻게 이래? 엄마 우리 집으로 오게 된 것도 그놈의 다단계에 빠져서 재산 다 잃고 집까지 팔아먹어서 갈 곳 없다고 데리고 온 거잖아. 내가 자식이니까 자식된 도리로 은빈이 보기 부끄러워도 참고 데리고 온 건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잠깐,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어머니 다단계도 하셨다고? 지금 살던 집 다 날려먹었다고? 그래, 내가 정말 창피해서 말 안 하려고 했는데 그냥 조용히 나만 너한테 눈칫밥 먹고 지내보려고 했는데 이런 일까지 터지니 나도 더는 감당 안 된다. 남편은 시어머니의 행동으로 정말 모든 정이 다 떨어졌는지 이내 고개를 푹 숙이더니 다시 고개를 들고 냉정한 눈빛과 말투로 시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은빈이 말이 맞아. 사람이 잘못을 했으면 벌을 받아야지. 나는 더 책임져줄 능력도 없고 마음의 여유도 없어 엄마. 그냥 엄마 죄값 엄마가 받아. 아들은 이제 없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미안하다 은빈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나도 더는 못 말리겠다. 남편 역시 더는 이해해 줄 수 없다는 말을 하며 시어머니에게 등을 돌렸고 저는 시어머니가 단순히 보험 사기를 치는 것도 모자라 다단계에 빠져 재산 탕진까지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 더더욱 충격적이었고 어이가 없었어요. 남편의 말을 듣고 순간적으로는 마음이 좀 불편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 엄마의 목숨을 그리고 그 목숨으로 받은 돈을 함부로 가로채려 했던 시어머니를 용서할 수는 없었어요. 그렇기에 제대로 된 복수를 해야 했어요. 이를 위해서 엄마로 인해 알게 된 내용들을 빠짐없이 모았고 보기 쉽도록 타임라인 순으로 정리를 한 후 보험사 그리고 평가원에 정식 문제 제기를 했어요. 당연히 이 일은 문제가 되었고
내사에 착수를 하게 되었죠. 그동안 아무도 모르게 진행해왔던 이 사기 행각이 세상 밖으로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죠. 그렇게 20년간 판매왕과 고객 관리를 제대로 한다는 시어머니의 명성은 한순간에 바닥으로 떨어지게 됐어요. 물론 사회적인 매장은 당연했고 유일한 가족이자 아들이었던 남편 역시 시어머니를 외면했기 때문에 집에서도 받아주지 않았고요. 그게 시어머니의 마지막 말로였어요. 결국 시어머니는 며느리인 제 신고로 인해 평가원에서 본격적 내사를 받게 되었고 엄마에게 했던 사기 행동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그리고 문제는 정말 셀 수 없이 많이 밝혀졌고요. 혐의가 많았다는 건 그만큼 손해를 입힌 것들이 많았던 것이기도 하기에 상황이 좋진 않았죠. 무려 2005년부터 시작해서 최근까지도 보험 사기를 쳤다는 혐의와 그로 인해 피해를 본 사례, 계약 피해까지 하나둘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판이 더 커졌고 피해 규모도 상당했던 터라 시어머니는 이 일로 인해서 결국 보험사에서 명예사원으로 인정받았던 명성을 모두 잃게 되었고 동시에 회사에서 잘리게 되었죠. 뿐만 아니라 불법 영업도 했다는 사실, 그리고 유령 회원들의 인적 정보만 따서 보험 가입을 해 수당을 받아냈다는 사실까지 모두 다 밝혀지면서 곤란해졌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겹치게 되니 시어머니는 말 그대로 길바닥에 나앉게 된 상황이었고 남편에게 연락을 했지만 받지 않자 저에게 연락을 했더라고요. 저 역시 그 당시에는 도와줄 마음이 없었기에 시어머니의 도움의 손길을 뿌리쳤고요. 남편 역시 시어머니의 만행들을 보면서 답이 없다고 생각했는지 도와주지 못한다고 딱 선을 그었어요. 남편의 태도는 저 역시 좀 놀란 부분이긴 했어요. 당연히 엄마 편을 들 줄 알았는데 엄마를 등지고 오히려 저에게 사과를 했거든요. 사실 아무리 시어머니가 큰 잘못을 했다고 하더라도 부모를 등지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건 저 역시 잘 알고 있었기에 마음이 그리 좋진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결국 이 일을 계기로 보험업계에서 완벽하게 퇴출당하셨거든요. 시어머니 앞으로 된 재산은 하나도 없었고 갈 곳도 없었기에 결국에 시어머니를 거두게 된 건 남편이 아닌 저였어요. 아무래도 어머님 모시고 와야 할 것 같아. 저렇게 두다가 정말 큰일 나면 안 되잖아. 아니, 갑자기 왜? 우리 엄마가 당신한테 한 짓이 있는데 그러지 마. 내가 무슨 염치로 그런 걸 보고 있겠어. 어머니마저 우리 엄마처럼 되면 당신 얼마나 후회하려고 그래. 그래도 나한테 남은 가족이긴 해. 그리고 당신이 엄마 대신 내 편 들고 어머니 실컷 벌 줬으니까 난 괜찮아. 가족끼리 무슨 일이 있든 못 넘길 게 뭐가 있어. 다시 한번 잘해보자 우리. 남편은 제 말을 듣고 고마운지 결혼 후 처음으로 눈물을 보이더라고요. 제가 시어머니에게 먼저 연락을 해 모시겠다고 하니 염치가 없어 연락도 하지 못하던 시어머니는 울면서 고마움을 표현하셨어요. 예, 정말 너밖에 없다. 나같이 못된 시애미도 시애미라고 결국 네가 걷어주는구나. 정말 미안했다. 앞으로 내가 사죄하는 마음으로 잘게. 그리고 너무 고맙고. 어머니, 가족끼리 그런 거 금방 잊고 잘 지내는 거예요. 단, 앞으로는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요. 시어머니는 그 일 이후 저희와 함께 살고 계시는데 놀랍게도 개과천선한 모습으로 잘 지내고 계세요. 이렇게 모든 가족들이 다 모여서 일상으로 돌아오니 오히려 편안하기도 하고 이게 바로 제 자리구나 싶어요. 앞으로도 저는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삶을 잘 살아나가 볼 거예요. 하늘에서 절 보고 엄마가 걱정하지 않도록 말이에요. 그리고 가족들의 잘못도 큰 마음으로 끌어안아주는 멋진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요.